깊은 밤이었습니다. 성문 앞 포졸 둘이 창을 세우고 서 있었지요.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더기 차림에 놓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포졸이 횃불을 들어 얼굴을 비추었지요. 영감, 어디 가는 길이오? 예, 나으리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옵니다. 잘 살펴봐. 가시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성문을 빠져나갔지요. 지팡이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그 밤 7살 아이 하나의 꾀로 인하여 이 노인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상주고을의 최참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최익준이었지요. 나이 60을 넘겼지만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상주 일대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3대째 내려온 기와집의 논밭이 수백 마지기였고 고을원님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참판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떴고 둘째 부인도 딸 하나만 낳고 병으로 눕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했지요. 최참판이 늦게 얻은 셋째 부인 율씨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25, 고을 아전의 딸이었지요. 얼굴이 고왔고 눈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호인한 지 2년이 지나도 자식 소식이 없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참판 댁대가 끊기겠구먼. 글쎄, 씨가 마른 것 아니겠소. 최참판은 그 소문을 듣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지요. 윤 씨는 그런 영감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 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지요. 윤 씨의 몸에 태기가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크게 웃었지요. 드디어 하늘이 내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최참판은 아이의 이름을 천복이라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뜻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축하를 해왔고 사흘 동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지요. 사랑채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참판의 먼 친척 되는 최치만이라는 자였지요. 나이는 40 중반이었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늘 비단옷을 차려입고 다녔지만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아 고을에서 그를 좋게 보는 이가 없었지요. 아이고 형님,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드님이 생기셨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안게. 그런데 형님, 이 아이가 혹여병이라도 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용한 의원이 있사온데. 최참판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치만이, 자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최치만이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도 참, 제가 무슨 말을 하다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한양 쪽으로 사업을 좀 벌이려 하는데 미천이 좀 필요해서요. 또 돈 이야기구먼. 형님, 이번엔 다릅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최참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50냥만 주겠네. 최치만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감사합니다, 형님. 천복 도련님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빕니다. 그가 나간 뒤 최참판은 오래도록 술잔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날 밤 최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갔지요. 천복이 자라면서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영특했지요. 2살이 되자 말문이 트였고 3살에는 글자를 짚어 읽었습니다. 최참판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지요.
이 아이가 장차 이 집안을 일으킬 것이야. 윤 씨도 행복했습니다. 천복이 웃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천복이 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최참판이 병을 얻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침을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봄이 되자 최참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윤 씨는 밤낮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천복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최참판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일어나야지. 천복이 과거 보는 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최참판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영감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들어야 하오. 내가 죽고 나면 치만이 놈이 반드시 이 집안을 노릴 것이요. 그 자를 조심하시오. 어째서요? 그 자가 내 재산을 오래전부터 탐내왔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했지만 내가 죽고 천복이 어리면 최참판이 기침을 했습니다. 윤 씨가 등을 두드렸지요. 영감님, 천복이를 잘 지키시오. 그 아이 하나만 믿겠소.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최치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천복이 뒷마루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낙엽 한 장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뜯어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담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 두 개가 흘러들어왔지요. 천복이 낙엽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병이 깊어서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 했소. 그럼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구먼. 관아 쪽에도 손을 써두어야 하고.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복이 가만히 일어났지요. 낙엽은 그 자리에 버려두고 곧장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윤 씨를 찾았지요. 어머니,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윤 씨가 손을 멈추었지요. 막 약사발을 들려던 참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담 너머에서 들었어요. 관아 쪽에 손을 써둔다고 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들은 것은 내 안에만 두어라.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사람이 왔지요. 포졸 둘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문서 한 장이었지요. 최익주는 수년 전 관곡을 횡령한 혐의가 있소. 당장 관아로 나오시오. 윤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감님은 지금 자리에 누우신 환자입니다. 어떻게 관아로 나가십니까? 환자든 아니든 원님 명이요. 적어도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 몸으로는 걸음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입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해 뜰 때까지요. 그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가겠소. 포졸들이 마당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윤 씨가 사랑채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최참판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영감님, 이것은 최치만이가 꾸민 일이 틀림없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그런데 어찌한다. 문서가 있다 하니 관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몸으로 관아 마루를 밟으셨다가는 최참판이 눈을 감았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삐걱 열렸지요.
천복이었습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가만히 앉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아버지,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천복아, 어른들 일이다. 어머니, 들어보세요. 천복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아버지, 오늘 밤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최참판이 눈을 떴습니다. 나가다니 어디로? 외할머니 댁으로요. 거기 계시면 포졸들이 찾지 못합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포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을 텐데. 천복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단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포졸들은 최참판을 찾고 있습니다. 최참판은 비단옷을 입고 갓을 쓴 양반이지요. 그런데 누더기를 걸친 노인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천복을 바라봤지요. 최참판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요. 천복이 계속했습니다. 행랑채 막쇠 어른 옷이 있습니다. 헌 누더기의 집신이지요. 등을 굽히고 지팡이를 짚으시면 포졸들이 그냥 보내줄 것입니다. 윤 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될까? 됩니다, 어머니. 포졸들은 얼굴을 모릅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만 찾는 것이지요. 최참판이 한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지요. 7살짜리가 나보다 생각이 빠르구나. 천복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행랑채로 건너가 막쇠를 불렀지요. 막쇠는 집안에서 잔뼈가 굵은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허리가 조금 굽었지요. 윤 씨가 사정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막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옷을 벗어 내밀었지요. 마님, 이것 입으시라 하십시오. 누더기였지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고 냄새도 났습니다. 윤 씨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사랑채로 돌아왔지요. 최참판이 그것을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입는 날이 오는구나. 영감님, 지금 그 말씀이 나오십니까? 알겠소, 입겠소. 윤 씨가 손수 최참판의 비단 도포를 벗겼습니다. 팔을 하나씩 끼워 누더기를 걸쳤지요. 갓 대신 헌삿갓을 눌렀었습니다. 지팡이는 마당 귀퉁이에 있던 막대기를 잘라 만들었지요. 천복이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등을 조금 더 굽히세요.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요. 최참판이 허리를 더 굽혔지요. 천복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됐습니다. 윤 씨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성문을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 오솔길로 드십시오. 거기서부터는 인적이 없습니다. 알겠소. 포졸이 물으면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라 하십시오. 그래.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아무것도 아닌 듯이 걸으셔야 합니다. 알겠소. 최참판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천복이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았지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도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성문 앞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누더기 차림의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고 허리가 구부정했지요.
포졸이 횃불을 들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영감, 어디 가는 길이요? 노인이 고개를 약간 들었지요.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예, 나으리.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옵니다. 포졸이 위아래로 훑었지요. 누더기, 집신, 구분 등 지팡이. 이것저것 살피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시오. 노인은 천천히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지요. 그 노인이 누구인지 포졸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안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지요. 천복이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 씨가 염주를 손에 쥐고 있었고 천복은 무릎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쇠가 뛰어들어왔지요. 마님, 영감님께서 무사히 도착하셨답니다. 윤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지요. 천복이 그제야 어머니 옆에 쓰러지듯 드러 누웠습니다. 밤새 잔뜩 굳어있던 몸이 한꺼번에 풀린 것이었지요. 윤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잘했다. 천복이 눈을 감으며 말했지요. 아버지가 무사하시면 됐어요.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빈 사랑채를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자 최치만이 직접 나타났지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다니요. 집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영감님은 오래전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을 떠나셨습니다. 최치만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요양이라니 어젯밤에 멀쩡히 계셨는데 서방님이 어떻게 어젯밤 일을 아십니까? 최치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차가웠지요. 혐의가 있으면 관아에서 직접 찾으시지요. 최치만이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윤 씨가 끝까지 바라봤지요. 천복이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어젯밤에 포졸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관아에 손을 써두었다는 것도 틀림없고요. 윤 씨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천복아, 내가 무섭지 않느냐? 천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무서우실 것 같아서요. 윤 씨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해 겨울 최참판이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지에서였지요. 고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최치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의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최치만이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을 아전 둘을 데리고 왔지요. 형수님, 이 집안일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정리를 말씀하시는지요? 형님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을 어떻게 할지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의논해야지요. 영감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천복이에게 물려준다 하셨지요. 최치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형수님 유언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서로 남기지 않으신 유언은 법도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천복이는 아직 7살이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집안 어른이 대신 관리해야지요.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있습니다. 형수님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지요. 윤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영감님과 혼인한 사람입니다. 아전의 딸이 참판댁에 들어온 것이지요. 최 씨 집안의 일은 최 씨 집안 사람이 해야지요. 윤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 자리에 천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치마를 꼭 잡고
최치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최치만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천복아, 작은 아버지란다. 천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최치만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형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가 나간 뒤 윤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복이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어머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윤 씨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란다.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고을원님 앞으로 소장이 하나 올라왔지요. 최치만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천복이 최참판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혼인 전부터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으며 천복은 그 사내의 자식이라는 주장이었지요.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동네 주막에서 일하는 여인이었는데 윤 씨가 혼인 전에 어떤 젊은 사내와 자주 만났다고 증언했지요. 고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딸이 원래 몸가짐이 해프다더니 최참판 댁이 남의 자식한테 속아 재산을 물려줄 뻔했군. 윤 씨는 원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윤 씨, 이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오? 아닙니다, 원님. 천복이는 영감님의 자식이 맞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소. 윤 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영감님의 핏줄입니다. 원님이 최치만을 바라봤습니다. 최치만, 그대의 증인이 믿을 만하오? 원님, 이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윤 씨는 혼인 전부터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고 최참판께서 그것을 모르셨던 것이지요.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지요.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복이었지요. 7살 아이가 또렷한 눈빛으로 원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이가 할 말이 있다 하니 들어보겠네. 천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만이 코웃음 쳤지요. 어린 것이 무슨 소리냐. 저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일을 압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천복이 말했지요. 주막 아주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윤씨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내가 원님이 그 여인을 바라봤지요. 그 아이 말이 맞소. 여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원님이 최치만을 돌아봤습니다. 최치만, 이 증인을 어디서 데려왔소? 최치만의 입술이 떨렸지요. 그날 소장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지요. 최치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천복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있지요? 윤 씨가 눈을 들었지요. 어떤 편지 말이냐? 아버지가 저를 보며 쓰신 편지요. 제가 읽었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최치만이 이번에는 한양에서 사람을 데려왔지요. 족보를 다루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박동술이었는데 눈이 작고 손가락이 길었지요. 말끝마다 법도와 예를 입에 달았습니다. 최 씨 문중의 채통을 생각해야지요. 핏줄이 불분명한 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조상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치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겠소.
박동술이 말했지요. 제가 족보를 검토해 보니 천복이라는 아이가 최 씨 문중에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더군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중 어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최 씨 자손으로 볼 수 없지요. 윤 씨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감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마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족보에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천복이 어머니 옆에서 말했지요. 저 어른은 왜 우리 집에 있는 것입니까? 윤 씨가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복이 계속했지요. 저 어른이 한양에서 왔다고 하셨지요. 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윤 씨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보름은 걸리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지난달이었는데 저 어른은 벌써 여기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저 어른을 부른 것입니다. 윤 씨의 눈빛이 굳어졌지요. 그 사이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천복이 최참판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디서 누가 퍼뜨리는지 몰랐지만 장날이면 사람들이 모여 그 이야기를 했지요. 최참판 댁 아들이 가짜라더군. 윤 씨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더니 윤 씨는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문 밖에만 나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요. 천복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마다 뒷산에 올라갔지요. 혼자 한참 앉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물었습니다. 뒷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천복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아버지가 왜 작은 아버지한테 돈을 주셨는지요. 윤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 아셨지요. 그런데도 돈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묶어두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묶어두다니?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나서기가 어려워요. 아버지는 그것을 아신 것 같아요. 천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그것도 뿌리쳤구나. 네. 그럼 작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복이 대답했습니다. 윤 씨가 숨을 멈췄지요. 그날 밤 천복은 아버지의 사랑채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등잔불에 비춰 읽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천복이 그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고을원님 앞에 또 소장이 올라왔지요. 이번에는 최치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중 어른 셋이 연명으로 서명한 소장이었지요. 내용은 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천복이 최참판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윤 씨가 혼인 전에 정을 통한 사내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수길이라는 자였고 이미 몇 년 전에 타지로 떠났다고 했지요. 그리고 박수길의 형이 직접 증인으로 섰습니다. 동생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었지요. 원님이 윤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윤 씨, 박수길이라는 자를 아시오? 모릅니다. 박수길의 형이 직접 증인으로 섰소. 저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원님이 눈을 감았지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씨는 최참판 댁에서 쫓겨나야 하고 천복이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소.
윤 씨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다물었지요. 그때 또다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복이었습니다. 원님, 저분의 증언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치만이 이번에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어린 것이 어른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겠다. 천복이 말했지요. 저 어른은 동생이 어머니와 정을 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인하기 전에 고을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늘 곁에 계셨지요. 그 기간 동안 박수길이라는 분이 이 고을에 있었습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증인 박수길의 형을 바라봤지요. 그대의 동생이 이 고을에 온 적이 있소? 남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은 있소, 없소. 원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그날 소장은 다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최치만이 포기할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을 들고 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요. 사흘 뒤 한양에서 문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문서는 최치만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위에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최참판이 생전에 관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했다는 문서였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300냥이었지요. 최참판이 살아있을 때부터 밀려온 것이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갚지 못하면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고을원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 씨, 이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소. 한양호조에서 내려온 공문이요. 윤 씨가 그 문서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영감님이 세금을 체납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 해도 문서가 있으니 내가 어쩌겠소. 300냥을 열흘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집과 논밭의 일부를 압류하게 될 것이요. 윤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한참 앉아 있었지요. 300냥. 현금으로는 집안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논밭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때 천복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지요? 그래. 어머니, 저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윤 씨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아버지 사랑채 서랍에서 꺼낸 문서를 기억하시지요.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천복이 말했지요.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신 기록입니다. 50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빌려준 돈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합이 250냥이었습니다. 윤 씨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방법이 되느냐? 아버지는 그 돈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서에 갚는 날짜와 이자가 적혀 있었지요. 작은아버지는 그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00냥이 넘습니다. 윤 씨의 눈이 커졌지요. 작은아버지가 한양호조에 손을 써서 가짜 체납 문서를 만든 것이라면 우리도 아버지의 차용증을 원님 앞에 내야 합니다. 윤 씨가 천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천복아, 내가 언제부터 이것을 알았느냐? 아버지 사랑채에 들어갔을 때요. 아버지가 문서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신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윤 씨가 그 차용증을 들고 원님을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문을 여니 방이 뒤집혀 있었지요. 누군가 밤사이 집에 들어와 사랑채를 뒤진 것이었습니다.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윤 씨가 천복을 찾았습니다. 차용증이 어디 있느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천복이 오단에서 그 문서를 꺼냈지요. 윤 씨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리 품고 있었느냐? 어젯밤에 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작은 아버지 집 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우리 집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품었지요. 윤 씨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포졸 셋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씨 마님, 원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치만 어른께서 소장을 하나 더 올리셨습니다. 윤 씨 마님이 관청 문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윤 씨가 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 서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윤 씨를 막아섰지요. 마님은 안채에 계십시오. 아이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증인으로 필요하다 하십니다. 윤 씨가 천복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천복이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천복아, 저 혼자 가도 됩니다. 어머니는 안채에 계십시오. 안 된다. 같이 가자. 그때였습니다. 포졸 뒤에서 최치만이 나타났지요. 그의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아이가 증인이 돼야 합니다. 이 아이 스스로 자신이 최참판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언해야 하지요. 이 아이가 왜 그런 증언을 합니까? 안 하면 형수님이 곤란해집니다. 그 말의 뜻을 윤 씨는 알았습니다. 천복이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윤 씨에게 관청 문서 위조 혐의를 씌우겠다는 것이었지요. 윤 씨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천복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을 놓으십시오. 천복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천복이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따라 걸었지요. 윤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지요. 원님 앞이었습니다. 최치만이 준비한 사람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지요. 박동술, 문중 어른들, 그리고 새로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원님이 천복을 바라봤지요. 천복아, 너는 최참판의 아들이냐? 천복이 원님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최치만이 발끈했습니다. 원님, 이 아이가 증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복이 오단에서 문서 2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아버지가 저를 낳은 후 쓰신 편지입니다. 제 생년월일과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닮았는지를 쓰셨지요. 그리고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 250냥의 차용증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한양호조에서 내려온 체납 금액을 훨씬 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2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한참 읽었습니다. 최치만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원님이 차용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치만, 이 문서가 사실이요? 그것은 형님이 마음대로 쓰신 것이고, 도장이 찍혀 있소. 최참판의 도장이요. 최치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원님, 그것이 이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문제는 천복이의 혈통이지. 원님이 말했지요. 최치만, 그대가 한양호조에 손을 써서 가짜 체납 문서를 만든 것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납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지만
최참판은 생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소. 최치만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때 박동술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요. 원님이 포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 자를 잡아라. 박동술이 그 자리에서 잡혔지요.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박동술은 사흘을 버티지 못했지요. 최치만이 자신에게 돈을 주고 한양 호조의 관원과 연결해달라 부탁했으며 체납 문서를 위조하는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것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밝혀졌지요. 최치만이 처음부터 최참판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참판이 아들을 낳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지요. 주막 여인과 박수길의 형도 최치만에게 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최치만을 불러 세웠습니다. 최치만, 할 말이 있소. 최치만이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지요. 그대는 죽은 형님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어린아이와 과부를 거리로 내몰려 했소. 이것이 최씨 문중의 채통이요? 최치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말했지요. 최치만을 관아에 가두고 위조 문서건은 한양에 보고하겠소. 천복이는 최참판의 정식 아들로 인정하며 재산은 모두 천복이와 윤씨에게 돌아가오. 그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씨가 문 밖에 서 있었지요. 포졸이 결과를 전하자 윤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천복이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천복아, 어머니가 우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지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천복이 어머니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그로부터 15년 뒤 과거에 급제했지요. 벼슬길에 올라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억울한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름이 났지요. 특히 어린아이나 여인의 말을 가벼이 여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어찌 그리도 세심하십니까? 천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있어서요. 최치만은 관아에서 1년을 보내고 풀려났지요. 그 뒤로 고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윤 씨는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천복이 벼슬에 오른 날, 윤 씨는 뒷산에 올라가 남편의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지요. 영감님, 천복이가 잘 해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아이의 눈은 어른의 눈보다 맑다고 했습니다. 어른은 이해관계를 먼저 보지만 아이는 이상한 것을 먼저 봅니다. 천복이 증인의 거짓을 알아챈 것도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먼저 한양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챈 것도 아버지가 누더기를 입고 성문을 나서야 할 때를 알아챈 것도 모두 어른들이 놓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최참판은 죽기 전에 차용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었지요. 자신이 없어진 뒤 가족을 지킬 마지막 방패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사랑은 문서로 남아 있었지요. 사람은 죽어도 한 사람이 쌓아온 성실함과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훗날 반드시 증거가 되고 방패가 됩니다. 체면과 핏줄을 앞세운 자는 결국 그 체면과 핏줄에 무너졌지요. 하지만 아이 하나와 어머니 하나가 서로를 믿고 버텼을 때 그 어떤 권세도 그것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